네, 안녕하세요. 봄 작가입니다. 휘경 어린이 도서관에서 동화로 보는 조선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난 첫 번째가 세종대왕 이야기였고, 두 번째가 임진왜란이었다면, 세 번째는 이제 조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종 황제 때의 이야기를 찾아볼 것이고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고종의 꿈이라는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늘상 물어본 이야기지만 책 다 봤죠? 네. 선생님이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읽기로 약속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아마 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본다든지 TV를 통해서 보는 게 훨씬 익숙하다는 거는 뭐 선생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키우고 또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에는 역시 책이 가지는 그런 장점을 여전히 우리는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고종시대의 과학 이야기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징검다리 역사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이기범 작가, 범 작가인 저도 징검다리 역사 시리즈를 또 책을 냈습니다. 서울 역사길 여행 뭐 이런 책이 선생님 뒤에도 지금 보니까 그 책이 있네요. 역사의 스토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역사의 어떤 장면들을 찾아보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고 이 시리즈는 바로 그렇게 역사와 친해지기에 좋은 일종의 교양도 쌓이고 이야기도 듣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본 친구도 알겠지만 어떤 이야기들 나오죠? 네. 고종시대 이전까지는 없었던 전기라든지 전차라든지 또는 이제 천문학의 변화들도 나오게 되고요. 서양과 만나면서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여러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는요, 이 고종 임금님이 사셨던 시대, 조선 말에서 대한제국까지의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은 1392년에 건국이 되어서 1910년에 나라가 문을 닫게 되죠. 대략 500년 좀 넘게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왼쪽에 계시는 분은 태조 이성계죠.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시대는 세종시대, 임진왜란, 그리고 마지막 개화기와 대한제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강의만 잘 들어도 조선 500년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개항. 개항이라는 말은 열다 개자에 항구 항자를 씁니다. 항구를 열었다 이런 뜻이고요. 항구는 원래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한 항구를 열었다는 어떤 뜻이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 여권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 들어갈 때 왜 들어가는지 뭐 여행을 왔는지 무역을 하러 왔는지 다 밝혀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외국에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역을 위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항구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조선에서도 그것을 결국은 받아들이죠.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문물들과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 시대를 우리가 개항기라고 하고요. 이 개항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던 특별한 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이양선이라고 돼 있죠. 다를 이자의 모양 양자입니다. 다른 모양의 배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배를 보고 일본인들은 색깔이 검다 그래서 흑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검은 배라는 뜻이죠. 아무튼 서양에서 들어온 이 배는 노를 젓지 않고서도 전기기관의 힘을 통해 간단 아주 특별함이 있는 바로 그런 배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배를 본 조선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 무슨 배지? 저거는 청나라에서 온 배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배일까? 궁금증과 두려움이 있었죠. 이런 이항선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때에 따라서는 실수로 바다에서 밀려서 오기도 했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을 챙겨서 보내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통상이라는 걸 요구합니다. 통상, 무슨 말일까요? 통상. 통상은 무역을 뜻합니다. 나라 간의 무역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들어온 거는 물건을 팔러 온 것이고 또 조선에 필요한 물건을 사서 가겠다.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 나라 간의 무역은 그냥 쉽게 그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 잘못된 것을 사들이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크게 생기죠. 게다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따라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전염병이에요.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염병과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염병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냥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이양선이 나타났던 장소, 날짜를 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주로 어디서 나타납니까? 네, 동래, 부산이라고 적혀 있는 오른쪽 남쪽에 봄 작가의 고향이기도 해요. 부산 일대에서 이양선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 일본으로 갔다가 오는 길에 들렀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러시아로 향하던 배들이 또 들어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함흥, 원삼, 북쪽에 있죠. 지금 북한 땅인데 이쪽 지역에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가 하면 사실 한양과 여기 한성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한양입니다. 서울인데요. 이쪽과 가까운 곳으로도 많이 옵니다. 충청남도에도 들어오고 평양 쪽으로도 들어오고요. 이렇게 수많은 배들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뭐 제너럴 셔머노, 오페르트 도굴 사건, 아머스트롱호 통상 요구, 뭐 러시아의 통상 요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때 그럼 우리나라를 이끌고 계셨던 분은 누구냐? 황제는 고종이지만 고종은 힘이 없어요.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무역만 합시다라고 하고 싫어요 하면 돌아갔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아예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온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였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었습니다. 세 번째 일본도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 이 두 번의 사건이 아주 컸어요. 첫 번째는 프랑스의 침입 1866년의 병인양요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남긴 그림들이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에요. 프랑스군이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선군을 물리치고 강화 유수부 사또가 살고 있는 관청을 이렇게 차지했을 때 모습이죠. 자,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 왜 왔느냐? 기해 박해 1839년에 있었던 박해, 병인 박해 1866년에 있었던 박해. 박해가 뭐냐면요, 종교를 탄압을 하는, 즉 말하자면 천주교를 탄압한 사건입니다. 프랑스가 믿고 있었던 천주교를 조선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떠나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들을 따라 천주교를 믿고 있었던 많은 조선인 천주교인들이 처형당한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것을 핑계 삼아서 쳐들어옵니다. 물론 종교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만히 있는 종교를 박해하진 않겠죠. 전후 사정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하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사실 프랑스는 이것이 잘 됐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조선으로 침략해갈 중요한 구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문제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프랑스군을 우리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러면 왜 서울로 바로 안 오고 강화로 왔느냐?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요. 이 강화도, 강화성을 지나야지만 어디로요? 한강을 따라 서울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는 옛날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요. 여기에 우리의 군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군대들과 우선 전투가 벌어졌으니 병인양요라고 불리는 것이 먼저 일어났고요. 5년 후에 신미양요라고 불리는 것이 일어납니다. 공통된 단어가 있죠. 양요입니다. 양요는 서양 세력들의 난리, 서양 세력들의 난동, 서양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미와 병인은 연도 이름이에요. 병인은 1866년, 신미는 1871년. 그래서 이때 일어난 서양 사람들의 난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들은 쳐들어와서 우리의 유수부를 차지한 이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거기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문을 열었더니 책이 엄청 많아요. 5,000권도 넘어요. 그런데 책들이 너무 귀한 책이에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뭔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볼 때 아주 특이한,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의궤라는 게 있죠. 의궤는 그림으로 그려놓은 책입니다. 그림과 글로써 행사를 다음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책인데요. 이렇게 컬러풀하게 글과 그림이 함께 되어 있는 이런 책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을 정도인데 이 책 정도만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불질러 버렸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책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건 프랑스가 우리한테 사과를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져간 의궤를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다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다시 되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힘이 강하지 않고서는 너무 당연한 일도 옳은 일도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만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한 힘을 키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도 열심히 이겨내고 있지만 대단히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요. 또 대한민국의 무기도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민주의식이 아주 투철한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주인인 나라죠. 이렇게 강해질 때만 빼앗긴 문화유산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강화도를 쳐들어온 프랑스군은 아무도 못 막아냈느냐? 그렇진 않아요. 양헌수 장군이 부대를 이끌고 몰래 강을 넘어서 그들과 맞서 싸웠으니 정족산성에서 전투에 승리를 거둡니다. 프랑스군이 사실은 방심하고 있다가 조선군한테 크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 조선이 프랑스의 힘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싸우면 프랑스로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겠다 싶어서 결국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병인양요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약탈당했습니다. 특히 의궤는 정말 귀한 물건인데 빼앗겼었던 것이죠. 자, 여기 아까도 얘기했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이 아주 많이 그려져 있는 곳. 자,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요. 자, 14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궤는 행사 때 참고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한 곳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종류를 만드는데 하나는 임금님에게 바치는 것, 즉 말하자면 완성된 것을 임금님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어람용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평소에 보지 않아요. 하지만 임금님을 위해 만들기 때문에 최고급으로 만듭니다. 하필 그게 강화도에 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행사 때 써야 되니까 한 5부에서 9부 정도를 똑같은 걸 만들어서 각 부처에다 가져다 둡니다. 예를 들면 왕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다 라고 하면 어디가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균관에도 하나 있어야겠죠? 네. 또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또 임금님을 모시는, 이제 세자를 모시는 동궁에서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예조에서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각 부처마다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라 내용은 프랑스가 돌려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지만 임금님을 위해 만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되돌려 받았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되돌려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이제 프랑스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100% 돌아온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는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프랑스 거야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달라고 해서 우리가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프랑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프랑스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훔쳐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국력이 강하고 프랑스와 이제 친하게 지내는 한국에 좀 미안했던지 먼저 돌려줍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빌려준다는 형식으로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 모두 들어와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5년 후에 이번에는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아니, 도대체 미국은 우리랑 무슨 원수를 졌길래 쳐들어왔을까요? 알고 보니 5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병인양요가 일어날 즈음 해서 저 대동강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평양 대동강에 배 한 척이 들어왔는데 이름하여 제너럴 셔머너. 이 배의 주인이 미국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의 주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좋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통상을 요구합니다. 무역을 하게 해달라. 그러자 평양 감사였던 박 교수는 반대를 했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상에 구경 나와 있는 평양의 주민들을 향해서 대포를 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화가 난 평양 주민들, 박 교수 감사 용서할 수가 없죠. 결국 제너럴 셔머너를 공격했고요. 제너럴 셔머너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다 죽은 것은 물론 저 배 꼴도 보기 싫다. 배가 불이 나서 강에 가라앉아 버렸으니 이 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제너럴 셔머너가 우리 조선으로 간다, 평양으로 간다고 출발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딴 데 간다고 출발했다가 엉뚱하게 조선에 와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 미국에서는 제너럴 셔먼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는데 마침 우리나라에 왔었던 프랑스군이 이런저런 정보를 얻다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알려줘요. 그래서 미국이 이 사실을 알고 이후에 어찌되었건 감히 미국의 배를 조선이 이렇게 가라앉히다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1871년이었고요. 이 해를 신미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미년에 일어난 양요가 되겠죠. 자, 우리는 광성보라는 곳에서 정말 미국과 맞서 싸웠지만 이 강력한 미국의 해병대, 이 군인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 보면 우리 조상들이 쓰러져 누워있는 사진들이 남아있죠. 광성보를 차지한 미군이 쭉 일렬로 서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가슴 아픈 모습이지만 그런데 미국이 여기 전투에서 승리하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좀 있다가 가버렸습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여기 오른쪽 사진 위에 보니까 가운데 하얗게 있는 게 포탄 자국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초지진에서 엄청난 포격전이 벌어졌고요. 광성보에서는 서로 칼과 창을 들고 싸웠죠. 미국이 놀랬습니다. 왜냐? 상대도 되지 않는 조선군이 최후의 한 명까지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정신력에서는 진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도 이와 같이 훌륭한 군인을 본 적이 없다. 라는 기록을 남길 만큼 조선인들은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한갓 섬에서 이 정도 위치인데 육지로 수도 서울로 들어가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으로서는 고민하다가 결국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비록 죽어갔지만 열심히 싸웠던 우리 조상들 덕에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자,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조선이 이거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이 전국 각지에 이런 비석을 세웁니다. 양이 침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을 때 비전즉화, 싸우지 말자고 하는 것은 곧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누가 왔네요.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촬영 장소를 좀 바꿨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비석이 있죠. 이런 비석을 척화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서양 세력을 배척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겠다라는 비석인데요. 전국 각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른 세계와 만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었고요. 결국 병인양요도 신미양요도 잘 이겨냈지만 이번에는 일본의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또 운요호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고요. 마침 이때는 흥선군이 이제 권력에서 물러나고 고종임금께서 명성황후와 같이 조선을 다스리던 때였기 때문에 젊은 두 분의 뜻은 다른 나라와 만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처음으로 조약을 맺게 돼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간의 약속입니다.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조약을 맺었던 장소는 지금 연무당 예터란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마 강화도로 역사 탐방을 가는 친구들이라면 강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와 같은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모습은 어땠느냐, 이런 모습이죠. 일본의 관리들, 조선의 관리들이 모여서 조약을 체결하는데 문제는 조약 우리가 처음 해봤거든요. 조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내용만 놓고 보자면 대단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의 숨은 속셈이 들어있었죠. 아무튼 1876년 우리는 일본과 최초로 조약을 맺었고요. 외국과 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됩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항구를 열었고요.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앞다투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조항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숨은 속셈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겠죠. 네, 조명이 좀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아니, 딱 보기에는 전혀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은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뭐라고 할까요? 병자호란 이후에 나라의 어떤 특별한 일을 정할 때는 청나라와 협의를 하거나 청나라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우리나라와 뭔가를 하려면 청나라의 눈치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면 우리가 청나라랑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일본과만 그냥 얘기를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곳에 항구를 개항한다. 일본이 와서 동상하는 것을 허가한다. 부산 외에도 인천이라든지 원산이라든지 동해, 서해, 남해 한 곳씩을 다 개항을 함으로써 일본의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마치 압박하면서 여러 군데서 막 한 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일본인이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는 것을 허가한다. 예, 우리나라에 오는 일본의 배들이 복잡한 해안선 때문에 침몰하거나 길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해달라. 사실 이건 안 돼요. 지금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침략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 국방상 절대로 안 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조선의 항구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어떻게 보면 일본인이 잘못했으니 일본인이 심판하는 게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에서 잘못을 하든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심판을 해야 좀 더 조심하고 잘못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만약 이렇게 되면 죄를 지은 일본인이 일본으로 가버리면 이게 제대로 심판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은 더 신나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요. 조선인은 피해를 입고도 그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본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했는데 안타깝지만 조약을 처음 해보다 보니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될지에 대한 깊은 생각보다는 좀 두려움 속에 빨리 조약을 끝내는 게 좋겠다 해서 결국은 맺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바꾸면 되죠. 근데 나중에 바꾼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냐 불평등한 조약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서양과 만나고 일본과 무역을 하는 그 첫 번째부터 잘못되었으니 어찌 보자면 첫 단추를 잘못 꿰은 조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항을 바라보면서 이 개항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좀 달랐어요. 예를 들면 일찍부터 문을 개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박 교수를 비롯한 개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늦었다. 적극적인 서양 문물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외국과의 통상, 무역을 빨리 해야 한다.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빨리 부강한 나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 최익경 같은 또 선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반대다. 일본 서양과 조약을 맺는 건 반대다. 그들의 속셈을 알 수 없는데 만일 잘못했다가 우리 이 교역에 실패를 하게 되면 조선과 백성은 황폐해질 것이다. 사실 둘 중에 뭐가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니 받을 거는 받되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개항에 대한 다른 주장들로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져 갔어요. 그런데 개항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또 생각이 다릅니다. 김옥균, 박영효 이런 인물들 개화파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하면 문제가 된다. 뭐 예를 들면 그거 있죠.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천천히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늦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이것도 급진 개화파라고 합니다. 이들 간에도 또 의견이 나뉘게 돼요. 자, 온건개화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의 정치 제도와 사상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수용하자. 우리 것이라고 나쁜 건 아니다. 급진개화파 뭐라고 합니까? 청나라하고 일단 헤어지고 서양과 과학기술 그리고 사상 제도를 다 수용하자.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된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말이 아니라 둘 다 서로 간에 일리 있는 말들을 깊이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결국 강화는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일단 일본에 먼저 사절단을 보냅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자면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뒤처진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가? 또한 우리왕 조약을 맺었으니 우리에게 해줄 말도 있을 것이고 일단 가서 보자 라고 해서 일본에 처음으로 파견한 외교 사절단을 수신사라고 합니다. 그 전에 조선통신사가 가르쳐주러 보냈다면 지금의 수신사는 배우러 가는 것이라는 것이 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군사 제도부터 바꿀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그런 제도와 군인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키느냐.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부터 배워와서 새롭게 만든 부대를 별기군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군대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관, 군대를 이끄는 교관이 일본인이었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학교도 생깁니다. 근대 학교들도 많이 생겨요.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서당이라든지 또는 유교적 학문, 뭐 서원, 향교 이런 거 말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형태의 학교, 스쿨을 만들게 되죠. 여기서는 뭘 배울까요? 수학, 체육, 음악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서 전인교육, 모든 면들을 배우고 아는 국민들을 탄생시키는 그런 학교를 만듭니다. 여기 있는 이 배제학당은요, 어디에 있냐면, 그, 시청, 서울시청이 있는데 근처에 가면 바로 배제학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배제가, 요 어이가 아니라 아입니다. 배제학당. 자, 바로 이 배제학당 박물관이 지금 찾아가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덕수궁 근처에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정동교회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뭐 초가집, 기와집에서 예배를 보다가 나중에 점차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나라의 허락을 얻어서 서양 방식으로 건물을 짓기도 했죠. 바로 그런 정동교회도 어디에 있냐면 덕수궁 근처에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덕수궁 일대가 바로 이런 새로운 조약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하는 공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하여 이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도성 내에는 아까 보셨던 학교나 또는 교회 또는 병원과 같은 서양식의 어떤 건물들, 새로운 형태를 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의 역사는 굉장히 숨가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좋은 일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신식 군대가 들어오니 과거에 있었던 군대는 순식간에 구식 군대가 됩니다. 문제는 차별이 심했다는 것이죠. 결국 구식 군대들이 견디다 못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이라는 뜻이죠. 이로 인해서 또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개화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화는 더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김옥균, 박영효, 또 누구죠? 홍영식, 서재필 이런 인물들이 개화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죽이고 권력을 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10년 후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농민들이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돕고 만들겠다. 우리 임금님을 돕겠다 하고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일본군이 들어와서 또 우리 농민들을 죽이고 그들이 권력을 차지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숨가쁜 역사가 흘러가다 결국은 일본의 세력을 두려워했던 명성황후가 러시아 군대를 끌어들이려고 하자 일본이 러시아가 들어오기 전에 명성황후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복궁에서 명성황후를 무참하게 죽이는 을미사변이라는 일도 벌어지고요. 그 이듬해에는 독립협회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서 서재필 선생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깨어야 나라를 살린다. 제대로 된 독립국가를 만들자.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청나라로부터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의미합니다. 바로 독립협회를 만들고 그 뒤에 우리 고종 황제께서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기까지 정말 빠른 역사의 변화가 흘러왔죠. 아무튼 우리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고종 임금께서는 이제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지금부터는 고종의 이야기와 대한제국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1897년 고종 임금 덕수궁으로 옮기신 다음 이곳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조선이 아니에요. 대한제국입니다.
제국이란 말 그대로 황제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임금님이 입고 계시는 용포도 붉은색이 아닌 노란색, 세상의 중심을 나타내는 노란색 옷을 입고 계시고요. 그 옆을 보니까 서양식 군복도 입고 계시죠. 이제 바야흐로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제국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경복궁으로 갈 수는 없었고요. 서양의 많은 학교와 병원 또는 서양 각국 공사관이 위치한 지금의 시청 옆 정동길에 왕실의 터에다가 새로운 궁궐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궁궐 딱 보셔도 어때요? 우리 전통의 건물과 서양식 건물이 함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궁궐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국이 되었으니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전에는 없었던 황구단, 항궁과 같은 새로운 건물들도 만들게 되죠. 지금은 일제강점기 때 다 사라지고요. 여기 옆에 보이는 건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석조전 내부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서양식 모습의 궁궐들, 그리고 석조전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중명전이라든지 돈독전이라든지, 이름은 전통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외부는 서양식 모습을 한 건물들도 만들어지며 서양 기술을 받아들이겠다,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꿈을 꾸는 모습들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네, 내부의 모습들이 참 화려하고 새롭죠. 이제 조선은 조선의 전통만을 고집하는 나라가 아님을 이와 같은 가구들을 들이고 방의 모습을 꾸밈으로써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찍었던 여러 가지 사진들도 지금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모습을 새롭게 단장을 해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근대 문물을 드디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좀 빨리 받아들인 것이긴 하지만요. 다른 나라들보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것저것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하나, 전기입니다. 경복궁 안에 전등을 달아서 불을 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수교를 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박정양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외교 활동을 하기 전에 처음으로 미국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보빙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다녀와서 썼던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어둠의 세계에서 태어나 빛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어둠의 세계로 돌아온 기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거리 곳곳 그리고 밤이 아름답게 불이 켜져 있었다면 우리는 횃불 말고는 없었거든요. 아니면 기름에다가 불을 붙인 그런 등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전기를 이용해서 빛을 밝히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불, 최초의 문명의 빛은 경복궁에서라는 말이 있었고요. 여기도 또 오타가 있네요. 묘화, 너무 신기한 불이다. 그리고 발전기를 돌려야 됐기 때문에 물가에서 퍼졌기 때문에 물불. 그리고 건달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달처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다닌다, 이것처럼 키면 계속 까야 되는데 중간에 자주 꺼져가지고 이런 별명들이 붙었으니 뭐 그 말이 무엇이 되었건 드디어 새로운 환한 세상이 밝혀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전기를 이용해서 전화도 드리고 전신도 드립니다. 여러분, 전화는 아는데 전신은 잘 모르죠. 전신은 뭐냐면, 전화는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전화입니다. 전신은 바로 뭐냐면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런 음을 보내서 그게 무슨 글자인지를 보고 글자를 만드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기호로 가는 문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문자의 소리를 듣고 기호 글자로 바꿔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 바로 전신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최초의 일종의 전화국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이야 이런 사람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전화를 걸면 몇 번 이렇게 거는 게 아니에요. 전화를 건 다음에 교환원한테 누구 바꿔주세요 그러면 교환원이 그 사람 전화번호에 꽂게 되면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는 나중에 생기는 거고요. 초기에는 이렇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다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전기를 이용한 차, 전차가 들어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차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전차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도로 위를 달리는 지하철 비슷한 거다 생각하면 돼요.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신을 달아가지고 전기의 힘으로 길을 다닙니다. 기차하고는 좀 달라요. 기차는 전기로 다니는 게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전차가 생겨서 또 시내를 다니는 일도 생겼고요. 전차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 신기해서 구경 나온 아이들도 있었고요. 몰래 타는 사람도 있었고, 별일이 다 있었던 것이 새로운 문화 전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차도 개통이 됩니다. 처음에 개통되었던 기차의 기차역은 어디였냐면 저기 노량진 쪽이었어요. 노량진은 한강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남쪽에서 북쪽으로 길을 다리가 놓게 되면서 용산을 거쳐서 서대문까지 기차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서대문 쪽에 원래는 큰 역이 있었는데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일본인들이 서대문역을 없애고 남대문역에 조그만 역을 큰 역으로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의 서울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서울역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의 역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더더욱 빨리 기차를 타고 새로운 문화를 지방에서 서울로 나눌 수 있었으니 이제 기차가 들어오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 펼쳐졌고요. 기차가 지나는 길마다 당연히 역이 생기겠죠? 그 역은 원래 있던 도시에 생길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벌판에다가 역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생겨났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대전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김천 이런 역들이 그때 생겨난 역이다. 그리고 그때 생겨난 도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받아들입니까? 의식주도 바뀌게 되겠죠. 먹는 것도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뭐가 있죠? 서양식의 그런 스테이크도 먹고요. 파스타, 뭐 피자,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음료도 보면 기존에 우리가 먹었던 식혜나 숭늉과는 달리 어떤 것들이 있죠? 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의식주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 아래 사진에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기와 초가집과 더불어서 근대 문물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새로운 공간들도 탄생했죠. 바로 이러한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위에 사진에 있는 갑신정변의 주역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런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갑신정변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지만 역사가 주는 교훈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흐름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점점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한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외국의 힘이 더 강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렸던 나라들,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를 계속 지배하고 싶어 했고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러시아도 얼지 않는 땅, 태평양을 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디로요? 조선으로 들어오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지로 가려는 일본, 바다로 나가려는 러시아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결국 1904년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입니다. 대한제국과 만주의 넓은 벌판을 차지하겠다고 벌였던 이 전쟁은 모두 예상을 깨고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외국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풍자 만화를 그렸어요. 중간에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가 러시아와 일본의 줄다리기에 꽁꽁 어쩌지 못하는 모습. 그런가 하면 뼈로 완전히 이거 참 굴욕적이지만 코리아가 뼈가 돼 있죠. 러시아와 저펜이 서로 물고 뜯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바로 이런 국제적 전쟁이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을 하면서 일본이 느낀 게 있습니다. 바다에서 전쟁할 때 독도라는 섬이 정말 중요한 군사적 요지구나. 여기를 차지해야지만 러시아를 감시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너무나 느끼고 여기를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독도는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일단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고요. 울릉도에는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요. 고기 잡으러 다니면서 서로 만나면 그 정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용복도 조선 숙종 때 일본의 어부들이 독도 근처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보고 여기는 우리 땅인데 왜 너희들이 오느냐?
하고 일본까지 가서 호통쳤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일본에서도 미안하다라고 사과까지 했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도 자체를 우리 거냐 니네 거냐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 앞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방해가 되고 뺏어가니 저리 가라 이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 일본이 생각이 바뀝니다. 아, 이곳은 차지를 해야겠구나. 왜냐? 이곳을 차지해야지만 러시아에 맞설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들이 자기들 멋대로 법을 바꿔가지고 독도를 다케시마라 하면서 자기네 땅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기까지는 해방이 될 때까지의 기나긴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독도에 경찰도 가 있고요. 수비대도 가 있고 또 주민도 살고 있으니 독도는 뭐 우리의 땅이란 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언제부터 독도를 일본이 노렸느냐 이건 알아야겠죠. 러일 전쟁 때였다. 러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승리하자마자 강제로 뺏어갔다라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독도를 뺏어갔는데 가만히 있었느냐?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을사년이 1905년이었고요. 이때 일어났던 늑약, 조약은 나라 간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늑약은 강제로 조약을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뜻이 들어간 게 아니죠. 바로 그것이 일어났던 장소가 여기 있는 중명전이라는 곳이고요. 이곳 역시 시청의 정동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정동극장이 나오는데 그 옆골목 안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총리 대신, 일본의 총리죠. 그가 주도를 해서 우리나라의 대신들을 억압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 강제로 이 조약을 맺습니다. 의사늑약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우리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고 일본이 가져간다는 뜻이고요. 즉 말하자면 국제 무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대한제국은. 일본이 대신한다는 뜻이죠. 또 하나 통감부를 만들어서 우리의 정치를 일본이 대신해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고 말이 안 됩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국가 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왜냐? 강제로 일어났기 때문이고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은 이것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강제로 도장을 뺏어서 찍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일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협박을 한 것입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대한제국의 주권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광무황제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위임, 조인, 비준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약문도 국제법에 따른 조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본이 강제로 밀어붙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 한민족 전체 의사와도 상관없이 이루어졌고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저항을 합니다. 의병도 일어나고요. 그런가 하면 학생들은 학교에 안 가고 상인들은 문을 닫으면서 저항을 합니다. 그랬으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더 중요한 것, 1907년 고종 황제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을사늑약이 잘못된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미 힘이 있는 나라들은 일본 편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욕심을 가졌던 많은 나라들, 이 나라들이 지금의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 그 당시에는 강대국들, 열강들이라고 불렀던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일본의 편을 들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다 이것이죠. 결국 헤이그 특사, 헤이그 밀사는 도착은 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 노발대발 화가 났죠. 국제사회에서 어쨌건 망신을 당했으니까요. 이 책임을 물어서 강제로 고종 임금을 퇴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황제 자리에 올렸으니 고종은 물러나고 순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자, 고종 임금 결국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고 덕수궁에 갇힌 채 남은 인생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고종이 꿈꾸었던 대한제국이 얼마나 안타깝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져 가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역사는 또 다른 역사를 낳습니다. 고종이 꾸었던 황제의 꿈은 사라졌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탄생했으니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렇게 역사는 변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는 조선의 역사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영휘원 그리고 덕수궁 일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탐방을 가면 좋은데요. 같이 탐방을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시간 영상으로라도 만나기를 바랄게요.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